한국인들은 살상 무기는 절대 못 보내겠다더니 정작 자기들 핵무장은 하고 싶다고. 어쩌면 그렇게 자기들 안보만 생각하고 이기적일 수 있을까? 국제사회의 규범을 준수하고 평화적인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것처럼 살상 무기는 절대 고려 안 한다고 포장해놓고 결국 자기들 안보를 위해선 가장 비평화적인 핵무장을 논의한다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네. 국민성이 아주 이중적이고 불량한 나라인 주제에 스스로 자기들이 우수하다고 믿고 있겠지. 여기 우크라이나의 한 여대생이 한국을 욕하는 우크라이나인들 사이에서 큰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최근 영국의 더 타임즈에서 우크라이나 핵무장 관련 보도가 나온 이후로 자꾸만 한국을 끌어들여 한국 얘기를 계속한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들 사이에선 무슨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 것일까요? 현재 해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해당 사연을 빠르게 번역해 알려드립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키이우 대학의 학생 질라다입니다. 최근 국제관계학 강의에서 우크라이나의 핵무장 필요성을 주제로 논의하던 중 세계적으로 핵무장이 가장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 한국에 관한 이야기가 함께 다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 간의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는데 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글까지 쓰게 되었어요.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제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곳에서 국제 정세와 외교를 공부한다는 사실이 요즘처럼 무겁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러시아와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부터 이 강의실에서 배운 이상과 현실의 괴리는 날마다 제 마음을 갈갈이 찢고 있으니까요. 사실 제가 이 대학에서 공부를 계속하기로 결정한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한창일 때 저는 키이우를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곳을 떠나는 건 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무엇인가를 버리는 일이라고 느꼈습니다. 이곳은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기에 그 의미가 더 크게 다가왔죠.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모든 것이 변했지만 저는 여전히 이곳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키이우를 떠난다는 것은 제가 사랑하는 이 도시와 이곳에 얽힌 모든 추억을 뒤로 한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그것은 제게 너무나도 큰 상실처럼 느껴졌습니다. 물론 버티기 힘들었던 순간도 많았습니다. 매일같이 울리던 공습 경보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폭발음, 그리고 점점 텅 비어가는 거리들을 보며 이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스스로 묻게 되기도 했죠. 전쟁이 한창일 때 몇몇 친구들은 가족과 함께 국경을 넘어 폴란드나 다른 유럽 국가로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결정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들 역시 자신만의 이유와 무게를 안고 떠난 거겠죠. 하지만 저는 머물기로 했습니다. 내가 떠난다면 이곳에서 사라져가는 무언가를 되찾는 데에 아무런 힘도 보탤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키이우는 이제 예전처럼 활기차지 않습니다. 거리의 상점들은 대부분 문을 닫았고 공원에서 웃음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된 지도 오래되었죠. 하지만 이곳에 남아있는 사람들, 고군분투하며 일상을 이어가려는 그들의 모습은 제게 여전히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우리의 삶을 뒤흔들었지만 고향을 지키겠다는 사람들의 의지와 작은 행동들이 이 도시의 생명을 불어넣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며 저도 제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걸 찾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곳에서 공부를 계속하기로 한 이유가 되었죠. 대학이란 단순히 학문을 배우는 장소가 아니라 다른 나라와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배우고 부딪히며 더 나은 답을 찾아가는 공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키이우를 떠나지 않고 이곳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비록 그 역할이 크지는 않더라도 제가 있는 이 자리에서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다짐했죠. 그 믿음이 저를 대학 강의실로 이끌었습니다. 국제 정세를 배우고 외교를 논하는 이곳은 단순한 공부의 장이 아니라 서로 다른 목소리가 모이고 서로 부딪히며 더 나은 답을 찾아가는 공간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시작된 이후 그 강의실조차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의 논쟁은 점점 날카로워졌고 감정은 쉽게 격해졌습니다. 교수님들 역시 더 조심스러워졌죠. 단순히 이론을 가르치는 일조차 전쟁의 현실과 맞물리면 치열한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바로 며칠 전 그런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한국을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셨을 때였죠. 그날 강의 주제는
국제적 동맹과 자주 국방에 관한 것이었어요. 교수님은 늘 그렇듯 도발적인 질문으로 강의를 시작하셨습니다. 한국. 교수님은 강의실을 천천히 거닐며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여러분은 이 나라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 역시 한국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한반도, 북한, 그리고 드라마와 음악 정도. 그게 제가 아는 전부였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안보 상황을 가진 나라 중 하나입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이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데다 북한이라는 강력한 군사적 위협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요. 교수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의실의 분위기는 점점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하면서 우크라이나에서도 북한 문제는 큰 관심을 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교수님은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그런데도 한국은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국의 해구산, 즉 동맹에 의존해왔죠. 그 순간 옆자리에 앉아있던 나타샤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주장이 강했고 늘 똑부러지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죠. 나타샤는 강렬한 눈빛으로 교수님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게 한국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핵 없는 안보란 말도 안 되는 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잖아요. 핵 없는 안보란 결국 미국이라는 강대국에 기대는 거고 우리는 그만큼 강력한 동맹은 없는데 혹시 우리가 그들을 본받자는 건가요? 순간적으로 강의실의 공기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교수님은 그녀의 말을 들으며 잠시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좋은 지적이에요, 나타샤. 그 관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한국이 미국이라는 강력한 동맹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지요. 하지만 교수님은 교탁 앞으로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들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생존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겠죠. 한국은 단순히 동맹에 기대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자신들만의 생존 방식을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핵 없는 안보라는 개념이 완벽하지는 않을지라도 그들이 만들어내는 독자적인 전략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치가 있어요. 강의실에 있던 몇몇 학생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나타샤는 여전히 이해가 잘 안 된다는 표정으로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어요. 교수님은 그녀를 향해 차분히 물었죠. 그렇다면 나타샤, 우크라이나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한국의 모델은 현실적이지 않다. 그게 나타샤의 생각입니까? 나타샤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교수님. 우리는 한국처럼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보호 아래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처한 현실은 그들과 완전히 달라요. 핵이 없다면 우리는 언제까지고 약한 상태로 남게 될 겁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강의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나타샤의 말에 동의하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학생도 있었고 눈살을 찌푸리며 반박할 준비를 하는 학생들도 있었죠. 그리고 그때 리사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리사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나타샤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국은 우리가 따라야 할 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들을 비판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리사는 잠시 멈추었다가 강렬한 시선으로 학생들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들은 핵을 가지지 않는 선택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핵을 가지고 싶어 하면서도 미국과 서방의 눈치를 보느라 가지지 못하는 것이죠. 게다가 국제사회의 신뢰와 평화를 중시하는 이미지를 내세우며 그간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아왔으면서 트럼프가 한국 핵무장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자 언제 그랬냐는 듯 자기들 안보를 위해 그 어떤 수단보다도 비평화적인 수단인 핵무장을 진지하게 논의하기도 했어요. NPT 탈퇴까지 언급하며 말이죠. 이건 분명히 모순된 태도 아닐까요? 겉으로는 평화와 국제사회의 규범을 준수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결국 자기들만 살겠다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런 모순적인 태도가 국제사회의 신뢰를 받을 수나 있을까요? 리사의 말이 끝나자 강의실은 순간 조용해졌다가 이내 세르히가 손을 들고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리사, 난 내 말이 조금 성급하다고 생각해.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는 게 과연 모순으로 보일 수 있을까? 사실 살상 무기 제공 문제를 놓고 비판하는 건 과한 것 같아. 한국은 비록 살상 무기를 직접 제공하진 않았지만 인도적 지원과 기술적 기여, 그리고 우회적 지원으로 충분히 돕고 있어. 한국이 자신들만 살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오히려 그들의 선택은 어떻게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최대한 기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 결과라고 봐. 그들이 살상 무기를 직접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우회적인 방식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지원을 해왔고, 특히 북한이라는 끊임없는 안보 위협 속에서도 최대한의 지원을 해왔어. 살상 무기 지원이 없다고 해서 그들의 기여를 평가절하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아. 세르히는 학생들을 둘러보며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최근 트럼프의 발언 이후 핵무장을 논의한 적이 있다는 건 사실이지만 그 배경도 이해해야 해. 한국은 주변에 강대국들과 북한이라는 심각한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는데 핵을 가지지 않으면서도 군사적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동맹을 통해 안보를 유지해온 나라야. 그들은 첨단 군사 기술로 방어력을 높여왔지. 굳이 핵무기가 아니더라도 그동안 세계 최정상급의 무기 체계를 구축해왔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돼.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핵무장 논의에까지 나선 건 어쩌면 극한의 상황에서 나온 불가피한 반응이었을지도 몰라. 그는 고개를 돌려 리사를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쨌든 한국은 지금까지도 핵무장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야. 그들은 평화를 우선시하며 핵없는 안보를 실현하려 했고, 대신 세계적으로 가장 발전된 군사 기술력을 활용해 자신들을 방어해오고 있지.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한국을 비판하기만 할 게 아니라 배울 점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한국은 핵 없이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군사 기술력을 갖춘 나라 중 하나야. 그들은 핵무기 대신 이를 대체할 만한 우수한 무기 체계를 통해 안보를 유지하고 있지. 또한 외교와 협력을 통해 자신들의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어. 우리가 진짜로 핵에 의존하지 않고 살아남을 방법을 찾고 싶다면 그들이 걸어온 길에서 배워야 하지 않을까? 세르히의 말이 끝나자 강의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은 교수님에게로 쏠렸죠. 교수님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세르히와 리사, 두 사람 모두 중요한 논점을 제기했군요. 물론 한국의 선택이 모든 면에서 100%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세르히의 말처럼 그들이 처한 환경과 상황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동맹에 의존한 선택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그들의 외교적 노력과 방위 전략은 깊은 고민의 결과이기도 하거든요. 중요한 건 그들이 단순히 동맹에 의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안보와 국제사회의 신뢰를 동시에 얻으려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교수님은 천천히 교탁 앞으로 걸어 나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우크라이나는 한국처럼 핵없는 안보를 실현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핵무장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답을 내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결과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우리만의 상황에서 미래를 위한 현실적인 해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교수님은 학생들을 한 명씩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나누는 논의는 단순한 가정으로 끝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곧 우크라이나의 미래를 결정짓는 질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대가는 반드시 뒤따를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대가를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진정으로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강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해 곰곰이 생각에 잠긴 듯 보였고, 나타샤와 리사, 세르히 역시 말없이 책상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죠. 교수님은 조용히 강의를 마무리하며 강의실을 떠났고, 남은 여우는 학생들 각자의 고민으로 이어졌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강의실을 나서는 길에도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교수님의 말처럼 우리가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건 부정할 수 없었지만, 그 선택이 어떤 방향으로 이어져야 할지에 대해선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도 생각이 계속 정리되지 않았어요. 리사와 나타샤, 세르히의 의견이 떠올랐고 교수님의 강렬한 말씀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죠.
무언가 중요한 답을 놓치고 있는 기분이 들면서도 그 실마리를 잡지 못한 채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마자 익숙한 목소리들이 거실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따라 거실로 갔어요. 테이블 위에는 신문이 펼쳐져 있었고 제목이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더 타임즈 신문 첫 페이지에 보이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크라이나 몇 달 안에 핵무기 개발 가능. 플루토늄 활용 보고서 유출. 질라다 왔구나. 너도 이 기사 읽어봤니? 아버지가 저를 향해 몸을 돌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현실이야. 부정할 거 없어. 우리는 더 이상 선택을 미룰 시간이 없어. 러시아에 맞서려면 강해져야 해. 핵무장이 그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갑작스런 아버지의 말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저를 대신해 끼어들었죠. 뭘 자꾸 핵무장이라는 거야? 한국을 봐. 북한이 그렇게 위협하고 있지만 핵무기를 가지지 않았잖아. 대신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며 평화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어. 우리는 그들의 길을 배워야 해. 아버지는 어머니를 향해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한국이 평화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건 알겠어. 하지만 북한의 위협 속에서 그 평화가 얼마나 오래 유지될지 장담할 수 있겠어.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쏘고 위협하는 상황인데 그게 진짜 평화라고 할 수 있어. 그런 평화는 위협 아래 겨우 유지되는 불안정한 상태일 뿐이야. 우리가 그런 걸 따라야 한다고 생각해. 한국은 지금까지 겉으로는 평화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실상 위협 속에 하루하루 버티는 거에 불과해. 그리고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위협하는데도 미국이 강하게 대응했나? 미국은 언제나 자신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 한국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건 그들의 동맹이 지켜줘서라기보다는 단지 북한 등 그들의 적들이 아직 직접 공격하지 않았기 때문일 뿐이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집안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전직 군인이셨던 아버지는 강한 책임감과 현실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죠. 아버지께서는 테이블 위 신문을 손으로 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지금 핵무장을 논해야 할 시점이야. 북한이 ICBM으로 미국 본토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을 끝까지 지켜줄 거라고 믿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야. 그들이 러우전 이후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봐. 국제사회가 약한 나라를 보호해줄 거라는 믿음은 환상일 뿐이야. 그러자 어머니는 손가락으로 신문을 짚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당신 말은 한국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거야? 핵무장은 평화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끝없는 긴장의 악순환을 만드는 길이야.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더 안전해졌어? 아니잖아. 오히려 한국과 북한 모두가 더 위험해진 상황이야. 그리고 만약 한국이 핵을 가진다면 주변 국가들이 가만히 있을까? 다른 나라들이라고 핵을 가지기 싫겠어? 당연히 다들 핵을 가지고 싶어 할 테고 결국 모두가 따라하려고 할 거야. 국제사회에서 함께 지키기로 한 약속을 깨고 자신들만 핵을 가지겠다는 건 너무 이기적일 뿐만 아니라 핵 도미노 현상을 불러와 전 세계를 더 큰 불안으로 몰아넣을 아주 위험천만한 행동이라고. 아버지께서는 신경질적으로 신문을 들어보이시며 반박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핵무장을 논하지 않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기사는 제대로 읽어봤어. 우크라이나는 플루토늄이 이미 충분히 확보돼 있고 기술도 완벽히 준비되어 있다고. 몇 달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잖아. 그런데도 우리가 또 국제사회의 도움만 기다리겠다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놈들 러시아 눈치나 보며 우릴 얼마나 찔끔찔끔 도와주고 있는지 몰라서 그래. 부엌으로 식사 준비를 하러 가려던 어머니가 그 말에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거실로 돌아오셨습니다. 어머니는 단호히 말씀하셨어요. 당신 핵무장이 가져올 결과를 정말 모르고 하는 소리야. 핵을 가지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고립될 거야.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우리는 핵 보유국으로 낙인 찍혀 평화로운 외교와 경제 회복은 아예 불가능해질 거라고. 멀리 좀 내다보고 생각해 이 양반아. 아버지도 지지 않고 반박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당하기만 하자는 거야?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빼앗았고 지금도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어. 더 타임즈에서도 핵무장이 우리를 약한 나라로 보지 않게 만들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잖아.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대신 우리의 안전을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거야? 스스로를 지킨다? 어머니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북한을 보라니까. 그들이 핵을 가졌다고 해서 안전과 평화를 얻었어. 오히려 더 큰 고립과 위협 속에 갇혔다니까. 우리는 그런 길을 따라갈 수 없어. 핵은 평화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더 큰 갈등을 낳는 씨앗일 뿐이야. 두 분의 대화는 점점 격해지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높아지고 감정이 날카로워지는 것을 보며 저는 결국 끼어들 수밖에 없었죠. 엄마, 아빠, 잠깐만요. 두 분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거실 한복판에서 멈춰선 저는 오늘 강의실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도 교수님께서 물으셨어요.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느냐고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한국은 북한이라는 위협 속에서도 동맹과 경제력으로 자신들의 안보를 유지했지만 우크라이나는 그게 없잖아요. 그렇다고 핵에만 매달리는 건 저는 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버지는 여전히 굳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고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죠. 저는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강해질 수 있다고 믿어요. 핵이 아니더라도요. 한국은 핵 없이도 그들만의 방식으로 힘을 증명했잖아요. 우크라이나도 우리의 방식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거실의 공기는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신문을 내려놓고 이내 고개를 저으며 대답하셨죠. 아니, 질라다. 답답한 소리 그만해. 우리에겐 그런 여유가 없어. 내 말처럼 한국은 핵 없이도 자신들을 지킬 수 있었어. 누차 말하지만 그건 미국이라는 강력한 동맹이 있었기 때문이지.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 우크라이나는 그런 동맹이 없다고. 나토와 협력하고 있긴 하지만 정식 회원국이 아니라 집단 방위를 기대할 수도 없잖아. 물론 미국, 영국, 독일 같은 서방 국가들이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는 있지. 하지만 이 지원은 동맹이라기보다는 국제적 협력의 성격이 강한 거고 한국처럼 미국 같은 나라와 공식적인 상호 방위 조약 같은 게 있는 건 아니야. 결국 우크라이나는 독립적인 방어 체계를 스스로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고 다른 나라들이 전쟁에 직접 개입해서 도와주는 건 아니란 거지. 이 점에서 한국처럼 군사적 동맹이 뚜렷하진 않다는 거야. 우리는 결국 홀로 서 있어야 해. 이번에 전쟁을 봐. 다들 서로 눈치 보기에만 바쁘잖아. 러시아와 맞서기 위해선 핵이 유일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니까. 저는 아버지의 말에 쉽게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빠, 한국이 지금도 핵을 가지지 않는 건 단순히 동맹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그들은 경제적으로 세계 중심에 서 있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었어요. 핵 없이도 강해지는 길을 선택한 거죠. 핵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궁극적으로 배워야 할 점은 그런 게 아닐까요? 어머니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를 향해 말했습니다. 그래, 질라다 말이 맞아. 우리가 힘을 가져야 한다는 건 동의하지만 그 힘이 꼭 핵무장을 의미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한국이 만약 핵을 가지면 여태 쌓아올린 그 모든 국제적 신뢰와 힘을 오히려 잃게 될 거야. 하지만 아버지는 끝내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닌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신뢰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 우리에겐 지금 현실적인 힘이 필요해. 그리고 한국도 결국 그걸 깨닫게 될 거야. 내가 알기로는 한국 여론은 이미 핵무장을 강력히 원한다고 하던데 미국이 점차 타국 안보 문제에서 발을 빼는 순간 그들도 핵을 논의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두고 봐. 그날 밤 저는 방으로 들어가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키이우의 어두운 거리는 차갑고 조용했지만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죠. 더 타임즈가 말한 우크라이나의 핵무장 가능성, 아버지, 어머니가 주장하는 우크라이나와 한국의 핵 필요성, 그리고 교수님의 말씀과 친구들의 의견까지 모두 제 머릿속을 떠다녔습니다. 여러 가지 논리가 충돌하며 저를 흔들고 있었죠. 핵이 정말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줄까? 아니면 더 큰 위협 속으로 밀어넣을까? 한국처럼 핵 없이 평화를 유지하려는 길이 과연 우크라이나에게도 가능할까? 그리고 한국은 정말 진정으로 평화로운 나라가 맞을까? 어쩌면 아버지의 말처럼 그들 역시 마음속으로는 누구보다도 핵을 원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저는 그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죠. 우리의 선택은 단순히 우크라이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결정이 될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실제 더 타임즈 기사에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었습니다.
유출된 우크라이나 국방부 브리핑 문건에는 플루토늄을 활용한 핵무기 개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물론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를 부인하며 현재 핵무기 제조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지만 유출된 보고서의 내용은 사뭇 달랐죠. 더 타임즈는 이 문건이 우크라이나 국방부에 제출돼 실제로 브리핑된 자료라고 보도했는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할 경우 우크라이나가 이에 대한 대응으로 곧장 핵 개발에 착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1945년 일본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과 유사한 기술을 활용해 핵폭탄을 제조하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었죠. 더욱이 러시아가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깨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만큼 우크라이나가 NPT에서 탈퇴해 독자적으로 핵을 개발할 현실적 근거가 생겼다고 보는 데에도 무리가 없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우크라이나 한 국가의 생존 문제를 넘어 국제사회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전 세계의 안보 체계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이슈로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핵무장은 우리의 생존을 보장할까? 아니면 또 다른 위험을 불러오는 선택일까? 저는 그날 밤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이 질문들은 머릿속을 떠다니며 앞으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끊임없이 되묻게 만들 것 같았어요. 확실한 것 하나는 우리는 강해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강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에 대해 저는 여전히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흔들어대는 창밖의 가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저 나무처럼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나 흔들림 속에서도 나무는 뿌리를 땅에 깊이 내리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강함은 단순히 무기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런 흔들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뿌리를 내리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직 그 답은 모르지만 언젠가 우리가 반드시 선택해야 할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하든 그것이 우리와 세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이날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지금의 혼란과 의문들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며 이 혼란 속에서도 앞으로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미래를 위한 답을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여기 어렸을 적 우연한 계기로 한국을 좋아하게 되었다는 한 태국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의 아버지는 웬일인지 한국에 치를 떠는 모습인데요. 급기야 이후 가족 식사 자리에서 그녀를 불러놓고는 심각한 표정으로 어떤 말을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태국 여성은 그만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요. 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출신 23살 나타야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제가 꽤나 충격적으로 느꼈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먼저 제가 한국과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된 계기를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어릴 적 태국의 작은 마을에서 자라며 한국 문화를 동경하는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전통적인 태국 가정에서 자란 분들이셨고 저 또한 그런 부모님 밑에서 특별한 것 없이 자라왔기에 사실 한국의 문화나 한국의 음식은 저에게 굉장히 이질적이고 생소한 것이었죠. 그런 제가 처음으로 한국에 대해 알게 된 것은 자기 전 우연히 듣게 된 라디오 방송 때문이었습니다. 그 방송에서 들려오는 한국의 음악과 한국말은 제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죠. 한국 노래의 멜로디와 가사, 그리고 그 언어의 리듬과 억양이 너무도 매력적이었어요. 처음 들었을 때는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그 언어의 리듬감과 발음의 조화가 제게 참 예쁘게 들려오더군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전해지는 감정이 너무도 깊이 와닿는 것 같았어요. 이때부터 저는 한국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이면 집에서 혼자 한국어를 공부하고 인터넷을 통해 한국의 다양한 콘텐츠를 찾아보며 조금씩 한국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 음식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특히 김치찌개와 비빔밥 같은 요리는 태국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 수 있어 더욱 매력적이었죠. 시간이 날 때 직접 요리를 시도해보기도 하면서
그렇게 저는 한국 음식의 매력에도 빠져들었습니다. 김치찌개는 태국에서 느껴보지 못한 깊고 풍부한 맛을 지니고 있었고, 비빔밥은 신선한 재료와 함께 색다른 조화를 이루는 것이 정말 새로웠습니다. 혼자 요리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요리 과정에서 저만의 비법도 생기게 되었죠.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K-팝이 태국에 본격적으로 퍼지기 전이라서 저의 한국에 대한 관심은 주변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나누기 어려운 주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저의 꿈과 열정을 실현할 방법을 찾으려고 나름대로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한국에 대한 흥미는 더욱 커졌고 한국어도 더 열심히 공부했죠. 온라인 강의와 한국어 학습책을 사서 기본적인 회화 능력을 익혔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도 틈틈이 공부했어요. 이를 통해 저는 단순한 문화적 동경을 넘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얻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무렵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버지께서 태국에 있는 한국 기업에 취직하게 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거죠. 그때까지 저희 아버지는 평범한 태국의 공장에서 일하시던 분이셨습니다. 평소 무뚝뚝한 성격이신 아버지는 저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하는 법이 없으셨기에 한국 기업에서 일하게 되셨다는 소식은 정말 뜻밖이었어요. 특히 제가 한국 문화를 좋아하고 한국어를 배우고 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 소식은 더욱 놀라운 일이었죠. 나중에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신 바로는 아버지는 우연히 지역신문에서 한국 기업이 태국에 새로 공장을 설립한다는 기사를 보게 되면서 그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다고 해요. 아버지는 그 공장이 태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셨고 한국의 기술력과 그들이 얼마나 진취적인지를 자주 이야기하곤 하셨다더군요. 또한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것이 자신과 우리 가족의 미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동시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셨다고 해요. 이러한 기대감은 아버지를 더욱 동기부여하게 만들었고 결국 아버지는 그 회사에 지원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 결과 아버지는 한국 기업에서 일하게 되셨죠. 그리고 아버지가 한국 기업에서 일한다는 사실은 저에게도 큰 기쁨과 함께 한국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아버지가 한국 공장에서 일하게 되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저의 동경이 더욱 현실로 다가온 느낌이었고 한국과 태국 간의 관계를 더욱 잘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저는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한국에 대한 지식을 넓히며 제 꿈을 이루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태국 간의 관계를 학문적으로 탐구하고 두 나라의 문화와 정치적 상황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하루가 다르게 커져갔어요. 저는 이맘때부터 다양한 자료를 조사하고 관련 서적을 읽으면서 국제관계학의 기본 개념을 미리 익혔고 이를 통해 제 전공에 대한 확신도 키워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끝에 저는 드디어 대학교에 합격 통지를 받았고 그 기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죠. 친구들과 가족들이 저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고 저는 그렇게 태국과 한국과의 문화적 다리 역할을 하는 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버지께서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평소 무뚝뚝하시던 아버지께서 저의 성취에 대해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니 그 기쁨이 배가 되었죠. 아버지의 칭찬은 제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대학 생활은 저에게 새로운 경험과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함께 토론하며 각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를 넓혀갔죠. 특히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애정을 더욱 키워나갔어요. 저는 언젠가 한국과 태국 간의 관계를 개선하는 일에 기여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품게 되었죠. 그러나 대학 생활이 진행될수록 사회적 분위기가 점점 더 복잡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한국과 태국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주변에서 한국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커져감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우 혼란스러워졌죠. 물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국에 대한 저의 감정과 태도는 변하지 않았지만
친구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퍼져나가고 그들이 한국을 욕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밴 코리아라는 운동이 확산되고 있었고, 이는 태국 내에서 한국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론은 SNS를 통해 더욱 확산되었고, 태국인들이 한국에 입국하지 못한 사례가 끊임없이 공유되면서 태국 내에서 반한 감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저는 이 사태의 원인부터 차근차근 살펴보아야겠다고 생각했죠. 최근 태국에서 한국에 대한 여행 금지 캠페인이 발생한 주된 원인은 태국인에 대한 한국의 엄격한 입국 심사와 비자 관련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태국 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 입국이 거부되거나 부적절한 이유로 신문을 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불만이 커진 것이었죠. 예를 들어 일부 태국인 여행자는 여행 자금이 많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조치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태국 시민들의 불법 체류가 증가하면서 더욱 심해졌는데요. 태국 정부는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한국 정부의 입국 절차 완화를 요청했지만 한국 정부는 불법 체류 문제로 인해 엄격한 입국 심사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태국 관광객들은 한국의 입국 심사가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느끼고 밴 코리아를 외치며 일본이나 대만과 같은 다른 국가로의 여행을 선호하는 경향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태에 기름을 붓는 태국 언론의 행태도 정말 문제였습니다. 언론에서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를 연이어 내보내며 불만을 더욱 부추기고 있었어요. 태국 매체는 태국인 불법 체류와 마약 유통 문제를 지적하는 한국 네티즌들의 욕설을 소개하며 양국 간 충돌 구도를 자극적으로 조명하거나 이후 동성결혼 합법화 등 태국 소식에 대해 한국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반응을 전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예컨대 태국도 미쳐가고 있다. 미래 세대를 위해 모두가 반대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저런 사악한 법을 막아야 한다. 에이즈가 가득할 태국에 절대 놀러가지 않을 것이다와 같은 한국인들의 태국에 대한 반응이 적나라하게 소개되었죠. 실제로는 극소수의 의견일지라도 언론 보도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감정 싸움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잖아요. 특히 과격한 비방은 언론과 인플루언서에게는 주목을 끌기 쉬운 자극적인 소재로 활용되곤 하는데 태국 언론에서는 반한 감정이 심화되면서 이러한 소재를 통해 더욱 불에 기름을 붓고 있는 상황이었죠. 저는 태국 언론의 수준을 보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로지 감정을 자극하고 관심을 끌기 위해 극단적인 내용을 선택하면서 갈등을 더욱 부추기기만 하는 태국 언론을 보며 언론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K-팝 그룹 블랙핑크의 태국인 멤버 리사의 솔로곡 록스타에 대한 한국 측 일부 부정적인 반응이 태국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블랙핑크의 리사는 태국에서 국민 영웅으로 여겨지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솔로 활동에 대한 폄하 댓글은 태국인들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죠. 태국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가 만들어내는 이러한 분위기가 입국 불허 논란과 맞물려 반한 감정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었습니다. 특히 자존심이 강하고 인종차별 문제에 민감한 태국인들은 이번 이슈가 태국인들의 자존심을 제대로 건드렸다는 반응을 보였죠. 태국 관광객 입국 불허 논란과 리사 문제 등이 겹치면서 태국인들은 한국에 대한 불만이 커지기 시작했고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동성애 혐오 논란, 입국 불허 문제, 그리고 리사에 대한 폄하가 한국인들이 다른 민족을 차별하는 민족으로 여겨지게 만들었다는 것이었어요. 이 모든 상황들은 태국 내에서 한국에 대한 반감이 더욱 심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죠. 입장을 바꾸어 아마 외국 네티즌들이 한국을 감정적으로 마구 비난한다면 이를 달가워할 한국인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태국 언론이 이러한 분위기를 더욱 조성하고 부추기면서 태국인들의 감정이 더욱 격화되고 있었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면서 태국에서 한국으로 가는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약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태국에서 반한 감정이 얼마나 크게 확산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며 짤른 왕아나논 태국 여행사 협회 회장은 한국이 태국 관광객들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적어도 2년은 걸릴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솔직히 이런 발언을 이 시점에서 하는 게 제정신인지 의문이 들더군요. 무슨 협회 회장이라는 사람이 잘 풀어나가지는 못할 망정 대놓고 한국과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하지만 그와 별개로 협회 회장의 말은 한국과 태국 간의 갈등이 단기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한국과 태국 간의 관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사람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은 더욱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표정이 평소와는 달리 무거워 보였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한 저는 아버지를 바라보았고, 아버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통보받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워 현실로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아버지는 한동안 말없이 식탁을 응시하시더니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머지 가족들은 그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로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죠. 아버지는 그동안 10년 가까이 근무했던 한국 공장에서 갑작스러운 구조 조정의 피해자가 되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최근 한국과 태국 사이의 관계가 나빠지면서 상황이 급격히 변한 것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태국 내에서 반한 감정이 심화됨에 따라 최근 태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한국 브랜드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 많은 한국 기업들이 매출 감소를 겪고 있었으며 아버지께서 근무하던 회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회사의 매출이 크게 하락하면서 비용 절감을 위해 처음에는 인원 감축을 단행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회사는 사업 축소와 철수까지 고려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거죠. 아버지의 회사는 결국 태국 시장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현지 직원들은 모두 정리해고를 당해야 했던 거예요. 그렇게 평온했던 시간들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끝나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한국 공장에서 근무해온 아버지 덕분에 우리 가족은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었지만, 이제는 가족의 앞날에 짙은 안개가 드리운 듯한 느낌만 들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 집은 어두운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새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매일 나섰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았죠. 특히 한국 기업들이 연이어 태국 시장에서 발을 빼는 상황에서 아버지의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찾는 것은 더욱 힘든 일이었습니다. 최근 반한 감정이 격화되면서 많은 한국 기업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구조조정을 하거나 태국 시장에서 철수하는 사례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은 우리 가족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태국인 직원들이 비슷한 처지에 놓였고 그들 대부분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죠. 이러한 혼란은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가정과 그들의 삶에 실질적인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는 가정의 문제만이 아닌 국가 전체적으로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만약 태국에서 한국의 기업들이 계속해서 철수하게 된다면 이는 개인 가정의 문제를 넘어 태국 경제 전체에도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것입니다. 한국의 많은 기업들은 단순히 제품을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다녔던 공장 주변만 해도 그래요. 공장 주변의 상업활동은 한국 기업 덕분에 지속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였죠. 그러나 만약 이들 한국 기업이 모두 철수하게 된다면 이러한 구조가 깨져 태국 경제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 기업은 일자리 제공을 넘어 다양한 방면에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태국 산업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인들은 이제라도 한국에 대한 반한 감정을 내려놓고 한국에게 상호 협력과 이해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서로 존중하며 협력하는 것이야말로 태국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이는 조금만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 수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국제관계학을 배우는 학생이라서 잘난 척 하는 게 아니라 비전공자더라도 생각이 조금만 있으면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태국에는 그 기본적인 생각조차도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정말 안타까워요. 아무튼 태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해야만 경제적 기회를 다시 찾고 지역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명심해야 해요. 만약 태국이 한국에 대한 반감을 지속하고 한국 기업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한국 기업들은 큰 부담 없이 태국을 떠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기업들은 아쉬울 것이 없거든요. 실제로 튀르키예, 베트남, 멕시코 등 여러 나라에서는 한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세금 혜택과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어요. 따라서 한국 기업들이 태국을 떠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하다거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결국 태국이 지금까지 쌓아온 경제적 기반을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태국 정부는 한국 기업의 이탈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정말 큰 아쉬움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며 결국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겠죠. 한국 기업들은 태국 경제에 정말 중요한 축을 담당해왔고 이들이 떠나게 된다면 태국의 성장성 역시 심각하게 저하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의 철수는 단순한 일자리 손실을 넘어서 태국 경제의 핵심 원천이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루라도 빨리 태국 국민들과 정부가 정신을 차리고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서로 간의 이해와 협력을 통해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태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한국, 그리고 한국 기업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이 태국이 살아남는 길이라는 것을 하루빨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여대생 질라다양, 그리고 태국의 나타야양 사연 들어보았는데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클릭 한 번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